네, 이것머니 23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도 손승국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혜리 기자 코트를 입었네요. 네, 많이 추워졌어요. 약간 가을 느낌을. 자, 권혜리 기자가 이제 아침마다 친절한 경제 진행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네. 진짠가?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 사진을 네. 누가 집 보러 간 네네. 그러니까 그 전셋집 보러 간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간다라는 네. 걸 올렸을 때 막 또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일부 뭐 사람들은 주작 아니냐 뭐 이런 네, 경우도 맞아요. 있었는데 권혜리 기자가 어제 그 설명을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을 네. 해주시죠. 무슨 저도 얘기예요? 어제 그거를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처음엔 출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아서 이제 출처는 이제 어떤 대형 포털의 카페에 어제 오후 1시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글이.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시작해서 퍼졌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글의 뭔지 내용이 뭔지를 내용이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 원 글은. 근데 자기가 이제 오빠의 전셋집을 찾는데 좀 도와주러 같이 갔는데 오전에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우르르 있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자기랑 똑같이 우리 오빠가 보러 온 전셋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9팀이 와서 한 집을 보러 네, 왔어요. 한 집을 보러 와서 줄을 서서 한 팀씩 들어가서 보고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5팀이 이 집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집이 딱히 평소 같으면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세입자가 나 언제 나갈지 모른다. 올해 나가긴 하는데 10월인지 11월인지를 자기도 아직 못 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딱 그 시간에만 네,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렇죠. 네.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뭐 그럴 그럴 수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사 5팀이 나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 시기가 언제가 되든 당장 이달 말이 되든 뭐 다음 달이 되든 그때 돈을 딱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만 그러면 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9팀 중에 5팀이나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부동산에서 모여서 가위바위보하고 제비뽑기해서 정했는데 우리 오빠는 탈락됐다. 이게 다른 사람이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제 막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돌고 뭐 합성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냐, 뭐 거짓말 아니냐, 뭐 그런 댓글들도 막 달려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추적을 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강서구 가양동. 네, 강서구 가양동. 이제 가양동이라는 정보만 가지고 가양동에 단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지들 찾아보고 그 중에서 이제 세대 수가 몇 개인 단지를 추려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웬만한 평형대 중에서 딱 한 집만 올라와 있는 데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왠지 여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첫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했는데 그 집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맞다고. 예, 오전 추적 취재인지 아니면 저 점술 취재 혹은 아니면 심령 예. 취재인지 아니 몇 개 골라놨는데 몇 개 골랐는데 네. 처음에 딱 3개 하나 정도 잡았으니까. 골라놨는데 예. 그중에 첫 집이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밖에 안 된다. 현세입자가 그래가지고 이거 올라온 지는 며칠 됐대요. 올라온 지 며칠 됐는데 그동안에 전화가 워낙 많이 와서 게다가 올리자마자 바로 또 네이버에서 내렸더라고요. 요새 네이버에 가짜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죠. 아침에 팔리자마자 내렸대요. 그 집만 거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10시에 다 전화를 드렸는데 9팀이 다 왔고 사실은 원래 오늘 오려던 팀도 한 팀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어제 왔어야 제비뽑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래서 시간이 안 맞을 예. 수 있겠죠. 그 네. 시간에 또 보러 올 그래서 수가. 이제 집이 이제 22평짜리고 27년 된 복도식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또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팀 들어가서 보고 돈을 맞출 수 있다는 팀이 그 중에 5팀이라 부동산에서 나중에 모여서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가 지금 2억 6천 좀 넘게 전세가가 나온 거예요. 몇 평인데요? 22평이에요. 22평에 2억 예. 6천. 근데 그게 지금 그 동네 시세에서 너무 싼 거예요. 근데 집주인분이 그렇게 그러면 왜냐하면 임대 사업자래요. 못 그래서 올리는구나. 2년 전 전세가가 2억 5천이었는데 인기가 있을 만한 조건은 네. 조건은 네, 그런 네, 조건이네요. 그래서 5%밖에 못 올리니까 2억 6천 얼마에 내놨더니 사실 그 단지의 그 그건 제비뽑기만 하네. 22평형대가 네. 지금 3억 5천에도 팔린 게 있더라고요. 올수리지만. 그렇죠. 쓸만하네요.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만 이렇게 오른 거냐 했더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억도 최고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올수리는 3억 5천까지 받지만 3억도 비싼 사실 단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여기는 임대사업자라서 2억 6천 얼마에 내놓으니까 그렇게 문의가 몰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좀 그 얘기를 하면서 게다가 이제 어제 한국은행에서
그 지난달에 가계대출 증가폭 발표를 했는데 그 일단 규모 자체도 역대 두 번째지만 그 중에서 전세 대출이 차지한 게 3조 5천억 원이나 돼요. 전체 9조 6천 중에서 사실 8월 이때는 뭐 신용 대출이 너무 많다. 거의 담보 대출이랑 반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계 관련 대출이 더 많긴 한데 전세 담보 대출이 확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갭 투자 때문이야라고 옛날엔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그렇죠. 제도가 일 수가 없어요. 바뀌었으니까. 예.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 대출을 회수하고 만약에 지금 내가 그런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전세담보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3억 원이 넘는 집을 사면 만기 연장을 안 해주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빌려야지만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게다가 지금 빌릴 수 있는 그 담보금도 제한이 있는데 많이 빌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줄었는데도 예. 이거는 뭐 케이스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네.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대부분 맞겠죠. 대부분 맞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 네. 확대가 됐는데 네네. 오늘 확대가 됐는데 뭐 이걸 몰랐으니까 네. 대부분 신혼부부들 이제 제가 한세영 기자를 저희 부동산 담당하는 한세영 기자를 한번 꼬셨었는데 여기 나와 달라고 네.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때 한번 미뤄진 적이 있는데 한세영 기자가 그런 취재파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라는데 30대만 해도 애가 있어도 점수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맞아요. 못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기준만 벗어나기만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뭐 하소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혼부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미루고 남편 명의로 집을 사는데 부인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얘기. 그러면 남편도 빚 내고 부인도 빚을 내는데 어쨌거나 영끌을 하면 또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근데 그들은 이미 부부.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검증이 안 되는 그건 뭐 그쵸, 못 맞아요. 잡아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항상 이렇게 허점이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도 있구나 실제로. 네. 어차피 이제 집을 청약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도 하니까. 요새 그 얘기가 이제 그런 부동산 카페들이 있는 데서도 비법으로도 돌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9월 한 달 그렇죠, 동안에만 그렇죠. 이 정도 이거는 이게 다 뭐 그 저는- 중에 뭐 제가 볼 때 아주 다수는 아닐 것이고. 게다가 전세 거래량이 진짜 줄었어요. 그 임대차 보호법 통과된 다음에 7월 31일 날 통과됐잖아요. 8월에 서울 기준으로는 40%가 줄었어요. 집주인들의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그럴까? 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땡겨놨다가 어떻게 하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뭐 네. 개인사입니다만은 네네. 뭐 저도 한 봄에 재계약을 했는데 네. 이 법 나오기 뭐 한 서너 달 네. 전이죠. 재계약을 했는데 월세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월세가 60이거든요. 지금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반전세라서 월세가 네. 60인데 지금 부동산 보니까 120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몇 달 만에 6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아마 그 집주인분이 되게 괜찮으신 분인데 집주인분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딸 주려고 갖고 있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다음 재계약 때는 딸 주겠다라고 아마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지금 어렴풋이 저 언덕 너머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너는 1년 반 남았다. 이게 저도 이제 들리고 있는 아니, 상황이고. 제가 저번에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선배 안 계셨어요. 그때 얘기할 때 제가 저는 세입자로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제가 그러고 며칠 안 돼서 저 닥쳤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기서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 집주인 되게 점잖고 제가 지금 세 번째 텀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집 전세가를 올린 적이 없어요. 저의 첫 전세가로 그 다음 전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전세까지 해줬는데 그 전화가 와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내년 7월이 이제 만기인데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은 되게 넓은 집에 사시는 분이고 저희 집은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과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사실 정말 뭐 확인할 나중에, 방법은 예, 없죠. 예, 확인을 쉽지가 할 않죠. 방법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쫓아다니면서. 예, 그렇게까지는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장 근데 뭐 나중에 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제가 내년 7월에 집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올해 연말에 차라리 나가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제 이 돈으로 왜냐하면 내년에는 국토부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년 1년만 참으세요라고 김현미 장관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도 조금 신규 주택이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늘어난다가 국토부의 일관된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제가 내년에는 오히려 더 집 구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올해 안에 그 제 전세금을 주시면 저 빨리 그냥 찾아보려고 했는데 또 막 하시더니 내가 전에는 현금이 그 정도 있었는데 좀 나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은 실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넓은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 그거는 그러면서 과연 예. 넓은 집에서 모르겠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굳이 막 들어오기까지 할까 과연.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좀 의심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내년에 알아보고 뭐 하고 하기에는 사실 입장이 근데 이제 좀 입장 어렵고. 바꿔 생각해 보면 저는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이제 권혜리 기자나 제 입장에서 이제 둘 다 집주인이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보면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라든가 맞아요. 이런 걸 안 했던 사람들인데 네. 역으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집주인하고 저하고도 뭐 사실 그때 계약할 때만 만났지 않은 사이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재계약할 때가 됐는데 말은 옆집이 120이고 내가 60 받고 있는데 네. 저기 120 달라고 지금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저는 현상이라고 집주인이 밉지 생각해요. 않아요. 정말 약간 저도 예. 집주인 입장을 그분이 돌이켜 생각해 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라면 당연하겠죠. 저 저는 사람을 솔직히 내보내면 2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올 게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게다가 제가 이제 저한테 요새 굉장히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막 헷갈린다. 이게 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가서도 또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한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몇 번 그 줄여서 Q&A 식으로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걸 몇 번 했더니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세입자 분들도 오고 그 집주인 분들도 오는데 저 한 번은 조금 열받았던 게 이건 완전 100% 집주인이 지금 세입자한테 나가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약간 이제 아리까리한 것도 아니고 죄송해요. 아리까리한 거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도 아니고 주택 그 분쟁 그 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그러면 해줘. 그런 비속어가 네. 적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풀어서 아리까리한 게 아니고 아리까리라는 말 딱 들었을 얘기하는 때요. 거예요. 아리까리 딱 그냥 아리까리 이해가 아니라 되니까 딱 뭐 여기 뭐 떨어지는 저 정규 방송도 아닌데요. 근데 그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소송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소송을 해라. 네, 100% 집주인이 현 세입자한테 이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헷갈릴 정도면 그렇게 확신해서 차서 답을 안 드려요. 이거는 왜냐면은 갑자기 한문철 네. 변호사 같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분쟁 조정위원회가 확실한 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 사람도 그냥 평범한 집주인일 뿐인데 뭐 소송하세요 이러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게 뭐였냐면 7월 30일 날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사고 계약 단계예요. 그분이 이제 새로 들어가야 되는 신규 매수 이제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7월 31일 이후로 집을 사고 등기를 치지 못했다면은 현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새 집주인이 실거주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지금 유권해석을 내렸잖아요. 그거랑 이제 헷갈린 거예요. 현 세입자분이.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분은 아니 나는 7월 31일 이전 훨씬 전에 집을 샀는데 당연히 그렇게 등기를 보통 들어갈 때 치지 그렇죠. 미리 칠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으니까 나도 못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100% 지금 이분이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 해설집에도 나와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문의했더니 소송하세요라고 그냥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대답을 하고 얼마나 정말 의뢰가 오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약간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웬만하면 소송한다고 한다더라라는 얘기를 다른 취재원한테 들었을 때 에이 설마 뭐 좀 요새 문제가 된 뭐 등기 치기 전까지는 현세 입자의 거주 권리가 우선한다는 그런 정도겠지라고 했는데 워낙 요새 문의가 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 상반기보다 거의 3배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로 시민들을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그 임대차 3법 통과했을 때 저희도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건이고 네. 물론 그게 이제 국회 통과 과정이 뭐 여야 합의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건이라서 여당 네. 쪽에서는 이때 통과 못 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통과를 시킨 것이었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야당이 사실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가 않았었던 아니기 네. 때문에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급하게 밀어붙인 부분이 있죠. 근데 저희가 항상 뭐 이 코너에서 주장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맞아요. 것이냐에 네. 대해서는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바꿔야 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손을 보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혹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수시로 물론 그러면 또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뭐 누더기 됐다 손질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정책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어깨 목에 힘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네. 뭐 손볼 부분은 손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원칙적으로는 뭐 세 올리는 거에 제한 두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은 원칙은 유지하되 세부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혼란을 좀 뭐 근데 진짜 집들이 쑥 들어갔어요. 전세 맞아요. 월세의 숫자 자체가 확 뭐 물론 실제 거래되는 것만 올리게 해서 네. 그런 것도 허수들이 있겠죠. 확 줄어든 네. 것도 물론 저는 같이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맞아요. 네이버 같은 데 쳐보면 진짜로 전세 월세 매물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맞습니다. 눈에 띄게 줄어든 건 맞고 제가 볼 땐 집주인들의 시장이 돼서 그분들이 시기도 조절할 수 있는 뭐 부분도 있는 거고 이번 건처럼 이 굉장히 불리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집을 볼 정도로 상황이 네. 이렇게 돼버린 거는 뭐 현실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손승욱 기자는 이 전세 월세를 벗어난 지가 좀 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말이 확 줄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다 출입을 해봤는데 부동산 출입은 부동산 리포트를 한 적도 있고 뭐 제작을 한 적도 있지만 깊이 있게 부동산을 다뤘다라고 자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뭐 또 부동산이 그냥 저는 그래서 항상 리포트 가끔 할 때도 보면 그냥 소비자 입장에 생각하려고 많이 이랬어요. 소비자가 이제 둘로 갈라지잖아요. 둘 내지 셋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부동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되게 스탠스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정답 잡기가 되게 힘든 그런 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자산 비중도 워낙 높기 때문에 부동산에 워낙 민감하고 또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뭐 집을 산다 못 산다 집이 있다 없다가 뭐 예를 들면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의 이유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겁니다. 네.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저는 부동산에 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뭐 집의 주거 형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자가면은 조금 낫죠.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자가라서 뭐 편가르자 이게 이런 뜻은 아니고 네. 반반 아니에요. 있습니다. 반 갖고 있습니다. 반. 그러니까 자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50대 50 갖고 결혼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감이 떨어지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벽에 못을 하나 박는 것도 좀 주저되고 심지어 뭐 벽에 못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거 설치하면서 저 창에다가 구멍을 내도 되는 건가 내가? 근데 일일이 전화해서 여기 구멍 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떠 있는 느낌,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최대한 뭐 이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안정적으로 자기 주거 형태를 그래도 뭐 몇 년간 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런 게 좀 나아지겠죠. 그런 점에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건 뭐 사실이고. 저는 내년 7월에 어떻게 집을 다시 구할 때는 그냥 당연히 반전세가 될 걸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게 내 마음이 편하지. 지금까지처럼 뭐 이렇게 앞으로 반전세가 네. 대세가 될 것 그 같아요. 사람 여러모로. 마음이 그런 게 저는 우리 집주인이랑 계속 사이가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약간 느긋한 세입자인 편인지라 그냥 뭐 방충망이 뚫려 있든 뭐 하수구가 뭐 사실 제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야 그런 건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고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 거야? 그냥 제가 그냥 고치고 약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또 전화할 일 별로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정중하게 서로 말이 오갔는데 정작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 그럼 좀 땡겨주겠다 올 연말로.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난색을 표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입장 이해가 되면서도 저도 모르게 저도 우리 집주인한테 한 번도 안 가졌던 어떤 아 그럼 나도 내년에 집 구하기 내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7월 마지막 날까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면서 제가 아 이렇게 서로 약간 조금이라도 약간 앙금이 남거나 약간 전투하는 분위기 되는 거가 너무 싫다. 근데 그냥 저희 집만 해도 그런 정도인데 저한테 막 메일 보내서 물어보시는 분들의 사연은 진짜 완전 전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거 진짜 속상하잖아요. 뭐 그냥 집주인이고 세입자일 뿐인데 서로 이제 서로 상대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세입자의 문의 메일을 받을 때는 집주인이 너무 나쁜 것 같고 그 집주인 속은 신규 매수자의 문의 메일을 받을 때는 야 그 세입자 나쁜 애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지금 이런 일들이 되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각 정당들이 물론 이제 뭐 네. 정부 법을 만들고 정부가 집행을 하고 뭐 정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각 정당들도 정책적인 역량이 참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통과시켜 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뒤에 모니터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그 좀 하는 조직 하는 뭐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반대로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비판 포지션 잡는 거 되게 편하죠. 이거 네. 어떡할 거냐 이러고 소리 지르긴 편하지만 집권을 하겠다고 어쨌든 정당을 하는 당이라면 네. 어떻게 보완하자라든가 어떻게 수정하자라든가 뭐 본인들도 대안을 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요새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3차 추경 아마 뭐 추경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년 예산안에 넣어야 되겠죠. 코로나 관련한 지원 예산들을 다시 짜야 될 때가 됐고 또 아마 내년에도 아마 추가로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정부 여당 안 말고 야당 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안, 공화당 안을 놓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퇴원하고 나서는 뭐 협상하지 마. 물론 이제 대선 국면이라서 갈등이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당은 야당 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단점을 놓고 토론도 벌어지는 거고 뭐 여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그렇고 야당 아니라는 거는 존재를 해본 제가 기억이 없어요. 야당이 정말 야 우리가 집권했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우리 당의 대통령이 있고 우리가 집권했다면 국가 예산을 이렇게 쓱 써 보는 게 어떠냐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말로만 뭐 서로 이렇게 날선 싸움을 할 뿐이지 뭐 장관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소리 지르고 말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철학이 담긴 뭔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 국민이 가장 민감한 주거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수정을 야당도 받아들인- 정권을 잡고 싶다면 네. 조금 있으면 대선 국면에 들어갈 텐데 정권을 잡고 싶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은 아쉬운 거고 여당도 뭔가 급하다고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건데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처리는 했지만 뒷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당도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또렷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 10시에 9팀이 와서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한 것에 대해서 주작이냐 뭐 이러고 뭐 야 저런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좀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엄청 문제인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새 집주인 집을 팔아요. 집을 팔았는데 7월 31일에 집을 팔았으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 만기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고 앞으로 12월 10일 이후로는 두 달 전으로 이제 늘어나는데 그 전 기간 그러니까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새 집주인이 등기를 완전히 완료하지 못하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3쿠션으로 집을 사고 팔잖아요. 나갈 때 다 주고 완전히 잔금 끝내고 하잖아요. 잔금 안 좋은데 누가 등기를 그러니까요. 넘겨줍니까? 그 현금이 막 엄청 넘치는 분들이 아니면 그렇게 집 사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지금 등기를 치지 않았으면은 현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새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보다 우선하다라고 한 요 유권 해석. 요거는 사실
약간 그쪽 방향이 아닌 쪽으로 국토부의 설명 자료에는 9월 초에 나온 적도 있었고 이게 나중에 사실 법무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소송 오면은 뭐 지금 법무부에서 유권해서 그렇게 해도 그 위에 상위 민법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게 힘들어라는 얘기도 사실 나와요. 그냥 사석에서는. 근데 그건 좀 약간 네. 너무 세부적이라서 네네네. 듣는 근데- 분들이 지금 말만 듣고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좀 그거는 조금 뭐 수정됐으면 그런 좋겠다.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네, 케이스들이 계속 또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네. 법이 그러니까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아니지만 약간 일련의 논란이 있는 것들은 재판이나 이제 법원의 판단에 거쳐서 확정되는 경우 그럼요. 또 네, 있어요. 그 이제 있습니다. 그런 네. 세선 것들은 있긴 근데 한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랬으면- 소송하세요 이거가 옳았다는 네.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보통 사람들이 소송을 되도록 안 가게 해주는 게 좋은 법이고 좋은 거죠. 정책이죠. 그럼요. 그거는 손승욱 기자는 그 저런 트렌치 코트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 손 제가- 선배 트렌치 코트. 제가 정말 아쉬운 게 맞나요? 뭐냐면 네, 제가 제 기억이 안 나요. 최근 한 10년 동안 정말 그 항상 가슴 졸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봄 가을 짧아진 거. 이게 며칠 못 맞아요. 입어요. 제가 종류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아 그래요? 흰색, 검은색. 기억이 없지. 나 입은 그다음에- 것도 봤어요. 그다음에 감색. 뭐 그냥 이른바 그 봄, 가을이 버버리 짧아서 그런가요? 코트색 기억이 안 있잖아요. 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게 며칠 입고 나면 그러니까 약간 좀 더운데 입었네 싶을 때부터 입어야지 입지. 이제 좀 추워졌네 근데 그러고 더운데 덥다 싶을 때 입으면 의심받지 않나요? 흐린 날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 쌀쌀한 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 입고. 근데 이게 그 버버리 같은 게 아니 버버리가 바바리라 그러죠, 우리. 그게 몇 개 있는데 색깔별로 있는데 이제 끝났잖아요, 거의. 이제 못 입어요. 아니 그 여쭤본 이유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약간 도포자락 같은 느낌이 좀. 이거 약간 아니 이게 그런 색깔이 스타일이에요. 약간 검은색이고. 약간 이거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에요. 저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옷을. 그 근데 강동원 씨가 그 영화에서 입었던 네.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어디요? 영화요? 도사로 나오는 거 뭐죠? 영화 있죠. 도사 전우치. 전우치 거기서 입었던 안 거랑. 봤어요. 네. 아 저는 저게 안 어울려. 도깨비. 아, 약간 저는 저 트렌치 코트가 안 어울려서 왜요? 두 개인가를 샀다가 결국 다 남을 줬거든요. 아니 저는 뭔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는. 아니 트렌치 코트가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깨선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안 어울리는 게 찾아보세요. 아니라 두 분 다 옷을 좀 잘 입으시는데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김범 선배는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어색해하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나 콜롬보라고 그런 거 생각나고 뭔가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뭔가 약간 말하고 있는데 이 도포자락 느낌이 나가지고. 소리도 좀 도포자락 소리가 나요. 사사삭하면서. 그리고 권일 기자가 손목에 약간 뭔가 장식 있는 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오늘 왜냐면 이게 책상을 내리치는데 아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서 뭔가 네. 스타일이 다르구나라는 네, 생각을 오늘은- 했습니다. 나름 되게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건 반지인가요? 네, 반지입니다. 너클 같지 않아요? 이거 약간 사람 때릴 때 사람 쓰는 때릴 거 때 쓰는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갖고 걸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 보통 그 폭력 네, 조직에 오늘 계신 제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칠 때 여기 금속으로 돼 있는. 오늘 혹시 제가 말 조심하는 거 느껴졌습니다. 아니 나 아니 이것도 지금 순간적으로 이걸 왜 끼고 되게 다니?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네. 그 남자들이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야 너 그걸로 사람 치겠다. 그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그거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안 펴지잖아요. 안 펴지는 게 아니라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안 아 근데 떨어지잖아요. 이게 잘 원래 잘 안 원래 되긴 잘 해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필려. 그래요? 이거 여자들은 이거 다 못하는 예쁘다 그래요. 분들이네. 그게요? 여자들은 여기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봐요. 막. 그래요? 남자들은 다 누구 때리려고 남자들은 그러냐 그러고. 저는 그래서 너클이란 그런 사람 뗄 때 쓴 도구가 있다는 거를 네. 이 반지를 끼고 남자들 듣고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자들은 이거 어디서 다 물어봐요. 막 링크 달라 그러고. 진짜예요. 네. 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패션 얘기 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 다음 얘기 잠깐 하죠. 이게 저도 겪었던 일이라서 좀 그때도 한번 여기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낮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위약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사실 참 민감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여행을 끊었었는데 2단계가 됐는데도 환불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은 고의 날려보낸 그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예약 사이트하고 리조트하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더라고요. 예약 사이트에 물어봐라. 그때. 그래서 네. 이 리조트에서는
그러니까 리조트에서 예약 사이트에 물어봐라. 예약 사이트에서 리조트에서 오케이 하면 환불해주겠다. 막 서로 떠넘기기라니까 뭐 삼자 무슨 저 그룹폰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거기 김현우 기자 아기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냥 고스란히 날려버렸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군요. 근데 봤더니 이제 오늘 새로 나왔는데 저는 이런 기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니터링을 해서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 저는 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여기까지 그동안 뭐 검토하거나 하진 못했을 텐데 결국은 재난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제 새롭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규정을 하고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이 되거나 혹은 그 시설을 문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은 위약금 없이 해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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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덜 억울한 게 그때는 저는 2단계였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아니었던 걸로. 네. 예, 예. 이 규정에 비춰볼 때. 스스로. 예, 근데 만족한- 그러니까 예. 규정이 있으니까 예.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아, 그럼요. 아 전액 환불은 아니었구나. 자기 어차피. 자신을 욕하지 않게 되죠. 네, 어차피 아니었구나.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2단계가 되면 위약금 50%. 아. 저희가 반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규정이 그때 있었다면. 그럼 완전 생돈 다 날린 거죠 그냥. 그럼요. 빠이빠이 한 거죠. 김현우 앵커한테 받아야죠. 그런 의지는 전혀 없던데. 아, 네. 본인이 낼 의지가 없으니까. 아니 그 뭐 근데 뭐 저 두 분이 소주 한잔 하면서 합의할 조카에게 선물했다. 출산 선물했다고 조카 생각하고 100일 때 그냥 넘어가면 되겠네요. 요새 네. 100일 잘 안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요새 요런 돌 때. 돌도 요새 뭐 저는 안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아. 하여튼 뭐 2단계가 되면 평시 대비 50%로 내려가고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외교부가 철수 권고 여행 금지 명령. 지금은 외교부가 전 세계에 1, 2, 3, 4단계 중에 2하고 3, 4이라고 규정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올라가서 혹시 철수 권고나 여행 금지를 내린다면 그때는 위약금 없이 또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요 또 돌잔치 요것도 역시 그 2단계에서는 돌잔치는 40%, 1단계에서는 20%. 요거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속이 시원하달까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도 그쵸. 왜 이거 좀 해결 안 해주냐고. 분쟁이 계속 있죠. 그 업체는 또 업체 나름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네. 저는 실제로 10월 10일 날 결혼식 취소한 후배도 있었고 아 그래요? 10월 10일 날 결혼. 그때 특별 방역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돈 못 돌려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룬 거죠. 미루고 아, 보통, 밀어줘요? 근데? 네, 보통은 미루고 네. 미루면은 이제 좀 홀딩을 하고 다시 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취소를 하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요새 밥을 안 먹으면서 대신 답례품을 해준다.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보기에는 이 답례품의 가격이 너무너무 밥 가격보다 떨어져 보이는 거죠. 아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만큼 거기서 또 해주진 않을 문제가 텐데. 생기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1일 날 발표됐잖아요. 1단계를 해지한다고. 하루 차이로. 아, 이틀 그래서- 차이로. 네, 이틀 그래서 차이로. 근데 이제 9월에 이미 결혼식은 취소를 했는데 아니 근데 뭐 반대로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뷔페 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 들어갔거든요. 뷔페 예약도 1단계 때 지금은 20% 감면인데 네. 뭐 특별히 그날을 위해서 돌잔치나 그런 걸 위해서 그 준비를 하는 비용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맞아서 네. 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쵸.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 감면이라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사회적인 규율을 이렇게 네. 제때 필요할 때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네. 조금씩 사실 약간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뭐 지금 이거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규칙이 오늘 새롭게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14일 기준으로 나와준 건데 지금 여행업계가 그 코로나 백신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단계로 완화되면서 또 뭐 여행주도 좀 오른다라고 했지만 사실 1년 동안 버티던 데들이 요새 못 버티는 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오늘 이스타항공 650명 정리해고 네. 했고요. 그리고 여행 박사도 굉장히 큰 데인데 지금 딱 직원 10명 남기고 모두 나와야 된다고 하고 저는 친구가 스카이 스캐너를 다녀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갔다가 사실 원래 우리나라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스카이스캐너에 스카웃이 돼서 거기서 이제 싱가포르 가자마자 코로나가 된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다 들어왔는데 그때는 워낙 재택근무를 모범적으로 하는 글로벌 회사여가지고 제가 사실 아이템도 같이 한 게 뭘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딱 제가 뭐 때문에 갔더니 사실은 오늘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자기는 이제 남편이 있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기회로 좀 다른 걸 해볼까? 사실 그 친구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정말 그 생계를 하는 아 그럼요. 전 세계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그 디비전이 다 그냥 완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스캐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비행기를 예약하는 네. 그 예약할 혹시 필요가 모르시는 없으니까 분이 지금. 있을까 봐. 예. 비행기 아, 네, 네. 그럼요. 예. 전 세계의 항공편을 뭐 특히 저가항공 네. 같은 경우에 예약할 수 있는 그 앱 하나로 네, 그런 맞아요. 사이트죠. 네. 가격 비교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현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행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뭐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뭐 어느 회사가 더 좋아질 거다, 어느 업종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얘기를 해보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년에 예년 수준을 회복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없는 것 같고 백신이 나오더라도 예전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지 예전만큼의 특히 이제 기업은 주로 어닝이 중요하니까 그만큼의 그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을 못 내놓고 그렇게 바꿔 말하면 그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인력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티면 된다 백신 나온다 미국 대통령 선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해서라도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또 2차 확산이다 겨울이다가 또 요즘에 그게 많이 나오더군요. 그 윈터 이즈 커밍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는 거 되게 그 경영진 입장에서 힘든데 지금 이제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솔직히 버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곳도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이제 있었던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내년 전망이 우울해질수록 겨울을 넘기는 게 더 힘들 수 있는 전 지구가 이번 겨울을 넘기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는데 뭐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를 하고 나오기만 하면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게 글쎄요. 아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는 이제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딴 데도 썼습니다만은 FDA가 백신 기준을 강화해서 어쨌든 대선 전에는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이제 3상 시험을 하고 나서 2달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규정을 새로 넣어가지고 올 연말까지도 아마 쉽지 않을 거고 오늘도 최근 며칠 사이에도 지금 3상 시험 중단한 백신 회사들이 몇 개 있죠. 두 군데가 네.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그 중단 기사 보는데 진짜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그 기사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 김범 앵커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계속 한쪽에서는 중단됐다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개 회사가 시도하고 있다 뭐 9개 회사가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희망 고문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 FDA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백신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산이 돼서 우리가 그 영화 예전에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 전염병과 관련된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갖고 이제 맞는 순서를 정하거든요.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백신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뭐 미국이 원재료 회사나 생산 회사에 미리 돈을 주고선 딱 만들 준비를 미리 다 공장들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 어차피 내년 초반까지는 간다고 보고 이제 경영 전략들이 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 차원에서도 한 1년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 내년 말에도 이게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손승욱 기자의 전공 얘기를 오늘 하나 하자고 했던 게 뭐였죠? 뭐에 시작하자고 했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언택트 분위기 속에서 워낙 뭐 배달이나 포장이나 택배가 많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늘었는데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올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보다 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5%, 폐 비닐은 11%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원래 점점 더 일회용품은 좀 늘어나는 어느 정도는 늘어나는 추세는 그냥 일관적이긴 한데 이렇게 1년 만에 이 정도 늘어난 건 되게 큰 거다. 근데 이게 이 11, 15%라는 숫자가 그야말로 재활용이 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상황을 담고 있는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마스크, 우리 쓰는 이 마스크도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이거랑 플라스틱 반찬통이랑 소재가 똑같대요. 근데 이거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 칸에 버리셔도 이건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막 호흡이랑 숨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서 이거 다 그냥 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 뭐 저번에 옛날에 그 이것만에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런 종이컵 요새는 위생 문제 때문에 종이컵 먹고 있는데 갑자기 콕 집어서 종이컵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그 위생 문제 때문에 요새는 한동안 실시하던 종이컵 쓰지 말자. 식당에서도 종이컵 주는 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다시 써야 되는 컵은 네. 금속 컵은 이제 손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근데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된대요. 예,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 그래서 실제로 버려야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나 종이 또 비닐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실제 그런 재생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각 아파트나 주택가별로 이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고 그거를 가져가서 선별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그거를 선별한 거를 모아서 이것들은 정말로 재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내는 또 마지막 업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업체들이 이런 거를 외국에 수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해서 뭐 재생 노트도 만들고 재생 플라스틱 물품도 만들고 하는 건데 진짜 그 좀 경기권에서 가장 큰 업체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그냥 체감으로도 한 달에 딱 한번 20% 늘은 것 같다. 그냥 하루에 5톤짜리 트럭이 뭐 몇 대씩 더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조금 강조했던 건 그분은 재생품이 많을수록 좋은 분이니까 약간 부탁을 하시는 거죠. 이 폐 플라스틱이나 폐 종이가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진짜 딱 두 가지 조금 신경 써주시면 훨씬 재생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 맞춰보면 닦아서 내라는 거 네, 아닌가? 닦아서 내라는 거. 그리고 스티커 떼달래요. 스티커. 네. 스티커 안 떼고 버리는 경우도 사실 꽤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지자체도 그 아주 스티커가 그렇게 또 일일이 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수작이 왜 힘드냐면 제가 그 플라스틱 그 선별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보태자면 우리는 그냥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압착이 돼서 이제 가져가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를 뜯는다는 것 자체가 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이 조금 묻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만 묻어 있을 것 같지만 이송하는 동안에 또 다른 데에도 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별장 가보면 이제 보통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면 거기서 이제 빼고 더 이제 넣고 이런 걸 하는데 논란이 생길 만한 것들이 재활용되는 데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애매한 거는 버립니다. 그냥. 그렇겠죠. 그럼 네. 그거를 그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기억했지만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이게 석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착을 해서 태워서 발전을 해서 재활용 통계에 넣어요. 플라스틱을 태우는 게 어떻게 재활용입니까?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몇 개만 넣는 거지 딴 데에서는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그 압축된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고 제가 하나를 더하자면 뚜껑도 플라스틱이고 페트병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뚜껑 떼서 이게 같이 잠가서 버리시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둘 다 플라스틱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가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거기 선별장에 찌그러져서 오고 눌려서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연다든지 뭐 스티커를 띈다든지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롯데 아이시스가 이게 없는 물통이 하나 나왔어요. 요즘에 시중에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뭐 삼다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뜯는 게 예전보다 확실히 좀 쉬워졌어요. 제가 이제 커피를 뭐 나가서 먹기도 좀 그렇기도 해서 그냥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담겨 있는 페트병에 담겨 있는 걸 샀는데 그 빙그레 건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써 있는 심플이라고만 이렇게 양각이 돼 있고 그냥 투명해. 저 처음에 뜯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 글자도 없길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신경 쓴 그러니까 아주 디자이너다. 좋은 경우죠.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뉴스에서 칭찬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음각 양각. 아직 우리 안 했나요 칭찬? 저번에 한다고 안 했었나요? 안 했나요? 그때 방송에 롯데 아시스가 살짝 나갔었죠. 살짝. 살짝 나갔었죠. 왜냐하면 그때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거는 일회용품 안 쓰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 이제 안 쓸 수 없는 위생 환경이 문제 됐으니까. 때문에 안 쓰기가 예. 힘들고 왜 쓰더라도 재활용 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면 저희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뭐 페트병, PET 뭐 그런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활용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 되는 거예요. 원래 재질은 되는 건데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성분들이. 그런 것들을 각자 납품하는 거예요. 그걸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딴 게 포함되는 건지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별장에서는 우리가 애써서 분리수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비해야 될 게 많아요. 물론 최근에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가 개발됐다 그래서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그런 뉴스는 근데 몇십 번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도가 효소만 다 모아도 지금 그 속도도 더 빨라졌다고 하고. 근데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상품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산업이 더 발전이 안 됐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더 들어가면 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일단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2월, 3월 아까 통계 얘기했지만 저희 마부작침에서 통계를 냈던 거는 2월, 3월에 그거는 러프한 통계였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직 정식 통계 내년에 나오는데요. 올해 통계가. 이미 배달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플라스틱이 한 12%, 13%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음식점들이 배달 중심으로 가면서 배달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국물이 많은데 그게 약간 매운 국물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묻어나요. 깨끗이 씻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달이 되고 배달 문화가 이런 식으로 되고 물론 이제 코로나가 전부 없어진 뒤에 다시 가게 가서 먹기도 하겠지만 한번 배달시켜 먹는 게 익숙해져서 배달 문화가 이렇게 된다면 저는 돈을 지금 억수로 벌어들이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것도 맞는 하는데 말이죠. 이 회사가 지금 하는 거는 친환경 배달 용기라 그래서 만드는데 물론 친환경이니까 플라스틱 대신에 딴 게 조금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재활용은 안 되거든요. 역시 그것도 다른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쪽 주장은 플라스틱을 덜 쓰잖아요. 그것도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플라스틱을 덜 쓸 건지 쓴 거를 재활용할 건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돼 갖고 배달 용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저는 그거를 무슨 예전 같으면 환경과 경제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개발 독재식의 생각이었어요. 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환경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환경이 곧 경제거든요. 간만에 같이 가야 되는 이번 주부터 쇼미더머니 시작하죠. 쇼미더머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간만에 랩을 지금 하시네요. 말이 빨라졌네요. 네, 그래서 방언 터졌네. 네, 그래서 그 환경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규제며 제약이었다면 이제는 신산업이 되는 거고 그게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저는 이쪽 분야 플라스틱 재활용 뭐 아니면 새로운 용기 이런 것들 분해되는 것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최선두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코카콜라나 세계 1위 코카콜라 1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해변을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청소를 했더니 청소를 하면서 플라스틱을 모았더니 전 세계에서 어느 회사께 제일 많았나 1위가 코카콜라였고 뭐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인도는 또 인도의 무슨 음료수 회사도 있고 그렇지만 1위는 코카콜라고 네슬레 뭐 펩시콜라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지금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얘네들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순간 아마 미국은 음료수 자기네 회사 나라잖아요. 이제부터 음료수 수입은 재활용이 되는 기술이 없으면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수출이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쉽지 않게 되고 선점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에 대한 투자가 곧 경제다. 환경과 경제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세상이 환경운동연합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열변을. 아니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라 이제 경제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게 환경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느낀 거는 이제 쿠팡 로켓 배송 아침에 로켓 프레시를 몇 번 시켰는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스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비닐 내다버리는 게 뜯고 일이에요, 뭐 하고 나면 아니 요만한 거 하나 튀어나오니까 야 이거 좀 내가 뭔가 못할 듯 하는 것 같고 그죠. 너무 포장 그런 느낌이 많으면.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쿠팡도. 그래가지고 그 아이스 박스를 그 박스로 갖다 줘요. 아이스 박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활용 그러니까 수거해 가는. 그래서 그걸 열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들어 있고요. 그 물건만 빼고 그거를 밖에 놔두면 다음번 아침에 올 때 다른 박스를 가지고 가서 놔두고 그 박스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앞집에 보니까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우유 앞집에 같은 경우가 가끔 이제 쿠팡 보다 보면 할인이 세게 돼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거 이제 촉박해지는 거겠죠. 하루하루 갈수록. 그럼 이제 주말 같은 때 보면 한 30% 세일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랑 뭐 딴 거랑 엮어 가지고 주문해 놓고 나가서 새벽에 이제 아침에 그걸 열어보면 우유 3개 뭐 양파 하나 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아, 그거 꺼낼 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요. 내가 죄 안 짓고 뭔가 먹는 느낌. 그게 물론 우유 플라스틱 통이긴 한데 말하다 보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최소화하는 거죠. 우유를 주머니에 받을 수는 그렇죠. 없는 거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플라스틱 아이템을 하면서 이제 경제 얘기예요. 환경 얘기예요. 하면서 또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거 안 쓴다고 뭐 근데 예를 들면 그거 하나 줄이는 게 모이면 얼마나 커질까라는 생각을 저 그 뒤로 빨대 안 쓰잖아요. 빨대를 안 써요? 네, 아메리카노 그래서 그 문제점 이게 좀 갑자기 여우와 두루미 생각이 나는데. 아니 흘린다는 문제점이 좀 생기는데 흘린다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래서 흘리지 말고 써요. 좀 아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종이라고 하지만 저는 종이도 마찬가지로 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입 대고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위에 뚜껑이 네. 바뀌었어요. 근데 딴 데는 이제 흐르니까 잘 음. 못하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덜 쓰는 게 내가 뭐 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한번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막 플라스틱이다 갑자기.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예. 애플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예. 충전기를 빼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패키지가 작아지고요. 쓸데없는 플라스틱을 안 써도 되고 뭐 배송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연료를 덜 가격은 쓰면서 조금 내려가긴 가격은 했잖아요. 그대로요. 아 그대로요? 네. 근데 이런 그래서 거는 진짜 신박한 네. 개소리다. 참 환경 보호를 위해 물건은 빼고 원가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받겠다. 대부분 포장을 줄이지 않나요? 내용을 줄이는 건 역시 마케팅을 애플다운 획기적인 생각이네요. 마케팅을 그렇게 해서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래서 오해할 수 처음에는 있다는 그 거죠. 발표한 예. 직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글을 올리다가 몇 시간 지나니까 또 그 애플을 발표하는 게 그렇잖아요. 네. 몇 시간 지나면 또 이렇게 순응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집에 놀고 있는 아니, 애플 어쩌지 충전기가 그 얘기 되게 하려고 많다 이러면서 사진을 또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집에 있더라고요. 충전기 몇 개씩 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근데 한데. 충전기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하나 좀. 저기 하나 뭐 이렇게 좀 여기저기 꽂혀 있으면 좀 심리적인 안정감. 어디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꽂았다가 저쪽 가서 꽂았다가 이런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일단 얘기인데 삼성 큰 거 작은 거 두 종류 있잖아요. 예전 거 작았잖아요. 아, 예. 그 꼽는 마이크로 5핀.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5핀. 약간 큰 게 지금 나온 거보다 예전 거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제 헤드폰 중에 일부는 예전 거예요. 옛날 거는 무선 그렇죠. 예전 거. 예. 그러니까 두 개씩 필요한 거예요. 다. 애플은 심지어 아직도 저 라이트닝을 자기들 것만 쓰기 때문에 그럼 애플은 그래서 그 여러 개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근데 환경 보호를 이렇게 써먹는구나. 나중에 저 중국집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비닐봉지에 짬뽕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가격은 집에 그릇 그대로. 없냐고 그릇에다가 찌시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하여튼 방법이 뭐든지 간에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건 뭐 애플에 동의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경 보호를 갖다 댈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된다는 거. 환경 보호라는 게 명분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 맞죠. 네, 변화라고 예, 예. 봐야죠.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걸 못해서 그 석유 원료를 화석 원료를 많이 안 써가지고 공기가 맑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코로나가 뭐 네. 지구가 진짜 그래서 식히는 깨끗한 감기다 막 이런 말도 장면들.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유가라서 석유를 잘 안 쓰니까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플라스틱 원료가 싸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떤 큰 데들이 먼저 나서서 그런 걸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이게 재생 경쟁력이- 제품들이 경쟁력이 없대요. 그럴 수 아니 근데 있겠네. 오늘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네. 직전에 보고서 하나 본 거는 그러니까 포장용 플라스틱은 가격이 안 내려갔고요. 음.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거, 타이어 같은 것들이 좀 그런 요에 그러니까 이것도 갈리더라고요. 예. 종류별로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 플라스틱, 재활용해서 이걸로 다시 만들자 이런 거가 요새 그냥 새 플라스틱 갖다 쓰는 거랑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똑같아가지고. 타이어를 만든다고 하면 예, 예. 세 개 더 싼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타이어는 지금 그렇죠. 타이어용은 남아돌기 그 때문에.
방금 또 그 에너지 안 써서 날씨 좋아졌다라는 얘기, 지구가 맑아졌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 세계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어제 2020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물론 많이 좋아지고 앞으로 석유 에너지는 뭐 석유는 2030년, 석탄은 당장 줄어들고 태양광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갖고 기사가 났었는데 근데 이제 기사가 대부분 그거 거기까지만 났는데 걱정하는 것도 그거예요. 뭐냐면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이게 자 멈춰 셧다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맑아지고 구조적으로 바뀐 건 없거든요. 네. 태양광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바뀔 것이고 바뀌어야 할 것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 때문에 석유 연료가 2030년까지는 계속 그 늘어난다는 건데 저희도 하여튼 에너지 그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 순위도 뭐 그렇게 높은 잘된 편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또 이건 돈입니다. 뭔가 계속 돈이 될 수 있어요. 얘기가 새끼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손승욱 기자가 또 회의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말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는 별로 할 얘기도 없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해야죠. 네.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위해서 들으면 안 되는데. 함정에 푹 빠지는 안 돼. 역시 편집해 주세요. 이 절대 부분은. 안 돼요. 편집을 뭔 편집을 해? 아 윗분들이 가끔 들으시더라고요. 누가요? 여기까지 안 들어요. 아, 앞에 그래요? 듣다 말겠죠. 아, 네. 네. 저를 항상 기다리고 함정은 맨 있습니다. 뒤에 파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